우선 서울금융허브 도약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담 인터뷰에 응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이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서울의 국제 경쟁력이 퇴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자본 및 회사들의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발표한 오 시장님의 2030 비전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모두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선도도시, 상생도시 관련 부분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감각을 지니신 오 시장님, 서울국제와의 지속적인 역할을 해오신 제프리 존스 회장님의 오늘 대담이 서울 도시 경쟁력 회복 및 아시아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대표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즈도 서울의 성공적인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좀 받아봤는데 오늘은 금융도시에 관한 서울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리아타임즈에서 좋은 기회를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된 우리 제프리 존스 선생님, 그동안에 아마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나 금융산업 경쟁력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아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합니다. 오늘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서울 시민들께서 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일자리 마련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젊은이들이 위해서 일자리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 가질 수 있게, 사실 우리가 대학 다 가는 이유는 일자리 찾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희망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마 동의하실 텐데, 이번 서울 비전 2030의 대부분의 몇 가지 목표가 다 글로벌 탑5, 5위 안에 드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는 공격적인 게 좋죠. 그리고 처음에 들었을 때 저거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좀 도전적인 목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탑5, 5위를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나 여기가 무슨 아카데미아가 아닌 이상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분명히 일하는 조직이고 또 목표를 설정하면 해내는 조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위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달성 가능한 공격적인 목표인가 고민을 좀 했었고요. 저한테 5년만 주어지면 충분히 목표 달성해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에 제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할 때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중에 금융 경쟁력은 30위에서 50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순위를 평가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의 순위를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인그룹이라는 데가 1년에 2번씩 아주 정교하게 순위를 발표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50위, 30위권을 맴돌았었던 것 같은데, 제 임기 중에 순위가 급상승해서 10위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산업 경쟁력과는 달라서 금융 경쟁력은 굉장히 이런 투자와 노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금융 중심 도시로서의 그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뛴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아마 순위가 몇 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왜 금융 경쟁력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어떤 국가 경쟁력이나 도시 경쟁력을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산업 경쟁력, 그 중에서 금융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조업이 금융산업과 잘 조화를 이룰 때 어느 나라든지 산업 환경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금융 경쟁력은 포기할 수 없는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숙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글로벌 탑5를 목표로 해서 뛰면서 서울시의 여타 도시 경쟁력까지 함께 챙긴다면 아마 서울로 돈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아울러서 정보와 기술 함께 들어와서 서울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도시로, 그런 수도 서울로 기능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도 아울러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도시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명성이 있는 곳은 이제 싱가포르가 홍콩을 쉽게 떠올릴 수 있고요. 아마 국제적으로 금융도시라고 하면 뉴욕이나 런던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이 글로벌 탑5에 도달을 하려면 당분간은 아마 싱가포르를 가장 열심히 벤치마킹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런던과 같은 금융도시, 시티 오브 런던을 전국적으로 어떤 목표 내지는 벤치마킹 상대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어떤 제조업의 뒷받침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기 힘든 도시국가죠.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는 매우 특이합니다. 제조업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장 독자적이고 어떤 그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도시국가가 바로 싱가포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의 EDB, 경제발전청, 또 투자청 이런 그 모델 케이스들을 잘 활용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싱가포르이 구사하는 발전 전략 중에 금융과 관련된 것들을 벤치마킹한다 그러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그런 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그 도시들은 워낙 국제적으로 금융 중심으로 이미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브렉시트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게 런던의 금융 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기울여야 비로소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도시들이 주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서울이 금융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주목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순위는 제가 자료를 인용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왔는데 이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 지수 GF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2, 3년 시차를 두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2, 3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해 바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런 걸 참조를 한다면 최근 자료들을 보면 2018년에 한 30위권, 2019년에 36위권, 2020년에 또 30위권, 그러다가 올해 이제 16위권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비전 설정과 전략이 한마디로 잘못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순위를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가장 큰 잘못된 전략이나 비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 서울을 금융의 어떤 뛰는 심장처럼 활용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다른 도시들까지 다 같이 특정 도시를 언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2,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여러 군데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거든요.
아까 제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런던이나 뉴욕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는 않죠. 중국같이 국토 면적이 넓다 그러면 혹시 뭐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미국같이 국토가 굉장히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뉴욕 이외의 금융중심지를 또 만들겠다, 이런 전략은 구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우 잘못된 어프로치였다, 이렇게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서울시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나라를 경영하더라도 그런 과욕은 오히려 경쟁력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킬 뿐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다 설정이 되고 전략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도 잘못된 어프로치가 있었지만, 전략적으로도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이런 홍콩 같은 곳과 비교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이 거의 우리가 배로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로 들어와라, 대한민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난망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전 설정도 잘못됐지만 전략도 잘못됐고, 실제로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메시지로서의 인센티브도 점잖지 않았다, 이런 점을 반성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그것과 더해서 각종 규제,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금융시장은 아시다시피 3개 정도의 대륙이 시차를 두고 8시간 시차를 두고 24시간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글로벌 시장인데, 52시간 근무 체계가 도입이 되면서 분명히 예외가 적용돼야 될 산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 빚어낸 그런 어떤 취약한 산업 경쟁력 분야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한다면 해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잘못 설정된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다 종합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2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금방 해답이 나와요. 홍콩의 경영 환경이 뭔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홍콩에서 본사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로 옮길 걸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느 도시로 가고 싶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한국 속담이 있는데, 하물며 이 금융도시라고 하는 국제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걸 뚫고 5위를 만들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호흡이 매우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하면 해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금융도시로서의 경쟁력이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이 3가지의 원인들을 뒤집어 보면 해법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중앙정부는 금융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을 생각을 한다면 과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냐, 분산의 어떤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냐, 심사숙고해 줄 필요가 있고요. 첫째는.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의 경우에 과연 근로조건을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어디까지 설정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8시간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만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그것이 과연 가장 실효성 있는 인적자원의 관리, 활용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면 바로 해답은 나오는 거죠. 또 역지사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옮길 것을 고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과연 어느 도시로 갔을 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은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어디가 좀 덜 낼 수 있느냐, 어느 도시로 가면 총 매출액에서 버는 돈에서 나가는 지출 중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옮기는데 판단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순위 판단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나 소득세의 어떤 예외 조항을 두는데, 불행히도 지금 한국, 특히 수도 서울의 현실을 보면 다른 지역은 조세 특례가 가능해도 서울은 안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산업 전략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자해적인 산업 전략이냐, 그걸 생각하면 금방 해답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그리고 최대한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이 두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해답은 나올 수 있다. 저는 디지털 환경을 가장 크게 장점으로 꼽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래 금융산업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나 AI나 5G나 이런 디지털 환경이 바탕이 됐을 때 비로소 핀테크 내지는 디지털 금융이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과연 어느 도시가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냐? 그게 도쿄냐, 샹하이냐, 북경이냐, 어디냐? 저는 당연코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아마 별로 이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술이 그렇게 간다는 거, 그 수준에 올라 있다는 거에 더해서 인적 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이런 기술들은 인적 자원들이 그 영역에서 가장 활발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얼마나 풍부하냐. 특히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익숙한 그런 영역의 인재들이 얼마나 그런 그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면서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AI와 같은 것들을 금융 기법과 엮어내면서 무궁무진 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가진 인적 자원들이냐, 또 그런 인적 자원들을 키워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또 그런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1순위는 아시아에서 서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달성이. 다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중앙정부가 발상을 전환해서 서울시로 승부하겠다. 일단 서울시를 끌어올려 놓고 그 낙수 효과가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인천이든 어디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프로치다 하는데 동의를 해주느냐, 또 그것에 바탕한 정책들을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결국 관건이다. 사실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자산을 어떻게 최대한 늘리느냐 하는 관점에서 외국에 어디 투자할 것이냐에 굉장히 주안점이 있는 기관이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투자청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서울투자청, 앞으로 만들어질 서울투자청, 올해 이제 그 기초작업이 시작이 돼서 내년, 내후년 24년까지 서울시의 출전 기간의 형태로 만들 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구상하는 투자청은 외국의 기업들이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영역에 드릴 건가 하는 걸 연구를 해서 끊임없이 서울로 자본과 기술, 회사,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투자청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투자청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인베스트 코리아와의 비교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에는 우리나라에는 그 경제 특구가 많습니다. 이런 그 경제 특구에 어떻게 외국 자본과 기업을 끌어들일 건가, 이 인베스트 코리아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죠. 서울 이외에 인천이나 경기나 부산이나 이런 그 여타 전주나 이런 곳으로 어떻게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거냐가 인베스트 코리아의 관심사라면, 서울투자청은 당연히 서울이라는 가장 경쟁력 있는 또 국제적으로 브랜드가 높은 서울에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것이냐가 주 관심사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정부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전국의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국토 균형 발전론도 중요한 하나의 그 사고의 틀로 기능을 합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서울시의 전략과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생기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한목적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저는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발전하자. 어떤 그 공정과 상생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냐도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개의 어찌 보면 충돌할 수도 있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융합시켜내서 어느 한쪽에서 섭섭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목표를 만들어내느냐, 또 공감대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런 일을 이제 하라고 정치인이 있는 것이고 또 행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중앙정부와 조화를 이루어서 목표를 조금은 좀 궤도를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바꿔야 한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아마 논의의 논의를 거듭하다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설정이 될 터인데, 다행히 이제 내년에 대선이 다가옵니다. 대선 때가 되면 백과점 형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나올 터인데, 그런 토론의 장이 이미 열려 있고 이런 토론의 장을 잘 활용하게 되면 바람직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은 정책 토론보다는 대형 무슨 스캔들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런 그 정말 중요한 산업 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런 스캔들이 좀 가라앉고 바람직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선 토론, 또 그에 맞추어서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과연 각 지자체는 어떻게 금융 경쟁력을 비롯해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지 바람직한 토론회 장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처음에 황량한 대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차근차근 각종 제도와 기술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경쟁력이 생기는 산업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디지털 금융, 핀테크야말로 하나하나 기초가 튼튼하게 쌓여야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쟁력을 일거에 단시간에 제고하려면 굉장한 발상의 전환과 투자,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선진국일수록 쉽지 않은 덕목들이죠. 실제로 한국이 핀테크의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좀 늦었어요. 근데 지금 뒤늦게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런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대면 금융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들의 그 금융 회사들,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기업들이 굉장히 적응에 힘들어했고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망설였고, 그래서 투자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고, 정부도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를 푸는데 굉장히 인색했고 지나치게 신중했고, 그런 그 몇 가지 잘못된 선택들이 겹쳐져서 오히려 핀테크가 중국이 처음에 좀 앞서가는 그런 그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의 금융 경쟁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게 망설이다가는 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변화가 오늘날의 성적표라고 저는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뼈아픈 경험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좀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기초부터 챙겨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면 사실 10년 전에 5년 동안 제가 서울시를 이끌면서 외국인 정주 환경이라든가 각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거기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로 들어오는 외국 상사 주재원들이나 금융기업 임직원들에게 서울에 이제 주거비가 비싼 편이니까 저렴하게 주거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도 자녀들을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 있을 때 그 도시로 가족들이 전부 이주해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기업에 종사하고 경제활동을 하려는 유인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캐톨릭 계통의 외국인 학교가 있다면 개신교 계통의 외국인 학교도 필요하고 미국식 교육에 익숙한 교육기관이 있다면 유럽식 교육에 익숙한 교육기관도 필요하고 이렇게 외국인 학교를 성심성의껏 여러 가지 여건,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치하고 국내의 교육기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들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간접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서울에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서울로 기업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해서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제 임기 동안에 설정을 했던 외국인 임대 아파트 계획은 진행되던 것이 철회돼 가지고 백지화돼 버렸고 외국인 교육기관들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서울로 끌어들였던 그 노력은 전부 지금 물거품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 학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뼈 아픈 거죠. 근데 이게 철학의 차이가 이런 현실적인 큰 격차로 벌어지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이런 먼 장래를 내다본 투자, 당장 시민들의 표를 받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투자지만 먼 장래에 진짜 내 자녀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서울을 찾아 들어오고 서울에서 번성하는 것이 진짜백이 내 자녀를 위한 투자다라고 하는 설명과 설득을 지도자라면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단세포적인 투자에만 집중을 해왔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임자와 관계된 일이라서 매우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냐, 투자냐, 무엇이 2, 3년 뒤에 재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고 무엇이 10년 뒤에 우리 국민을 위하고 후손을 위한 투자냐, 이런 깊이 있는 토론이 일어나요. 그래야 바뀌는 거죠. 그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는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뛴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청년 서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거 빈소리가 아닙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청년을 위한 도시, 청년을 위한 나라가 되려면 그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뛸 때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청년 도시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리고 다시 뛴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죠.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단기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중장기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중장기 목표는 삶이 팍팍하고 힘들수록 참 먼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있는데 뭐 당장 뭐 이번 달에 올해에 매달 10만 원씩 나눠주는 정책과 그 돈을 아껴서 10년 뒤, 20년 뒤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정책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정치인들은 많은 유혹을 그 전자 쪽에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 실효성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인지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워내고 인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비춰보면 과연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판단은 그게 어려운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정책들을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펼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아마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좀 팍팍해져 간다. 그리고 단기 성과 위주로 흘러간다 하는 우려를 표하는 지식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한 50년 동안 산업화를 거쳐서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에 육박하는 이런 나라를 일구기까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도 1년짜리 시장이지만 1년짜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5년짜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면 아마 서울시는 오늘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 각오를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